순간 빗물이 스며든 흙탕물 위로 내 무릎이 꺼지며 온몸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형, 이제 현실 좀 인정해. 도현 씨, 당신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오빠, 들어가자. 내 14년은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14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남자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준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무거운 의미를 갖는 순간이 언제인지 말이다. 그날은 유난히 거래처 미팅이 일찍 끝난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회사로 복귀했겠지만 문득 아내 수진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한남동 뒷골목의 그 까다로운 에스프레소 가게가 떠올랐다. 집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굳이 차를 돌려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샀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14년 차 부부의 권태를 뚫고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었던 내 작은 욕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분당의 아파트 주차장에 제네시스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평온한 정막이 아니라 폭풍 전야처럼 숨을 죽인 듯한 무거운 공기였다. 인기척을 내지 않고 중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려던 찰나 안방 쪽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서프라이즈를 망치고 싶지 않아 발소리를 죽인 채 벽 뒤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현, 그 사람. 애들이 진짜 자기 핏줄인 줄 안다니까. 상상이 돼. 14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고 있는 게. 민재 씨랑 나랑 항상 얘기하잖아. 완벽한 호구라고.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바닥 없는 나락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이 떨리면서 뜨거운 커피가 손목 위로 흘러내렸지만 화상 입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여자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미안하냐고? 아니, 전혀. 그 사람은 뼛속까지 사업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애들도 보면 볼수록 민재 씨 닮아가는데 의심 한번 안 하는 거 봐. 역시 내 남자는 민재 씨뿐이야. 손에 들려있던 커피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다. 다행히 카펫 위라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파열음은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와 같았다. 온몸의 세포가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라고 아우성쳤지만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선택을 했다. 침묵하는 것,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커피를 닦아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마치 방금 퇴근한 사람처럼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진은 나를 보며 지난 14년간 내가 사랑에 맞이 않았던 그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당신 일찍 왔네.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그녀의 태연함에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다. 나는 애써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고 그녀는 친정에 갔다고 둘러댔다. 나는 사오던 커피를 현관에서 실수로 쏟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나를 놀리며 킬킬거렸다. 나 역시 따라 웃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호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그림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릴 뿐이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지아, 내 어깨에 기대어 행복해하는 수진, 그리고 듬직한 가장인 척하고 있는 나.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미소는 연출된 연기처럼 보였고 색감조차 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사설 유전자 검사 업체를 검색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나는 회사 인수합병 때 도움을 받았던 흥신소 소장에게 연락해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모든 동선을 파악해달라고.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웃어주었고 꽃다발을 사들고 귀가했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청담동 레스토랑을 예약하기도 했다. 수지는 그런 나를 보며 친구들에게 요즘 남편이 달라졌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마치 주가 조작을 앞둔 작전주처럼 나는 폭락 직전의 그녀를 가만히 관찰했다.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머리카락을 수집해 검사를 의뢰하고 며칠 뒤 받아본 이메일 속 결과는 참혹했다. 친자 확률 0%. 두 아이 모두 내 핏줄이 아니었다. 사무실 창밖에 서울 풍경이 흐릿하게 뭉개졌다. 아빠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기던 아이들의 온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창백한 내 얼굴을 노려보며 되뇌었다. 박도현,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아. 나는 단순히 배신당한 남편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불타는 집안에 서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 탈출구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냉혈한이 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니터 속 엑셀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공급 업체 리스트에 뜬 김민재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된 대학 후배 민재를 내가 거둬준 적이 있었다. 그때 수진이 가족 같은 사람이니 도와주라고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가족 같다던 그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을 줄이야. 배신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내 자산과 사업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나는 즉시 대포폰을 하나 개설하고 수진의 제네시스 범퍼 안쪽에 초소형 GPS 추적기를 부착했다. 비서에게는 당분간 가정사로 재택근무를 늘리겠다고 통보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날아왔다. 수진은 일주일에 3번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곳의 입주자는 예상대로 김민재였다. 그날 밤 나는 어두컴컴한 차고 안 내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몸을 파묻었다. 슬픔은 이미 증발하고 없었다. 남은 것은 분노, 그리고 맞춤 정장처럼 딱 들어맞는 차가운 인내심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는 파스타와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고 수진은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제잘거렸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연극에 동참했다. 당신, 이제 좀 웃네. 다행이다. 내 손등을 덮는 그녀의 손길에 나는 부드럽게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야. 물론 그녀가 상상하는 의미와는 정반대였지만 말이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 나는 피사립탐정과 보내온 녹음 파일을 열었다. 오피스텔 발코니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그 사람 아직도 내가 현모양처인 줄 알아. 이혼 소송 시작하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그 멍청한 인간, 털리기 직전까지 모를걸?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간 문제야. 최대한 부드럽게 대해줘서 경계심부터 허물어. 나는 녹음기를 끄고 천장을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강탈하려는 치밀한 출구 전략이었다. 그래, 원한다면 그 전략에 어울려주지. 하지만 결말은 내가 쓴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묘한 미소가 번졌다. 즐거워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인 남자만이 지을 수 있는 체념 섞인 웃음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자산 관리와 상속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의 선배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된 신규 신탁 펀드를 개설했고 부동산 명의를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아주 조금씩 겉으로는 평범한 세무 서류나 갱신 계약서처럼 위장해서 말이다. 수지는 원래 숫자가 적힌 서류라면 질색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였다. 그 무심함이 이번에는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눈을 가리기 위해 나는 철저하게 그녀의 환상에 장단을 맞춰주었다. 수진이 갤러리아 백화점 쇼케이스에서 눈여겨보던 샤넬 핸드백을 선물하고 청담동 최고급 스파에 회원권을 끊어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라고 쥐어주었다. 심지어 일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당분간 일을 좀 줄이고 가정에 충실해볼까 해 라며 짐짓 지친 척 연기를 했다. 수지는 그 말을 덥석 물었다. 내가 유순해졌다고 믿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씩 봉쇄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첫째, 준호가 쭈뼛거리며 내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녀석의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만약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게 되면 우리 민재 삼촌이랑 같이 살 수도 있다고. 그게 진짜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며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준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냥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전 민재 삼촌 싫어요. 그 아저씨 좀 이상해요. 나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탈출 계획에 아이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자비는 없다. 김민재, 10년 전 내가 진행하던 주택개발 프로젝트 현장에서 처음 만난 놈이었다. 당시 놈은 스타트업을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다. 거칠지만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절박해 보였다. 나는 놈의 가능성을 믿고 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줬고 갈 곳 없던 놈을 우리 집 객방에서 6개월이나 재워줬다. 심지어 프로젝트 공금을 횡령했다가 들켰을 때도 눈물로 호소하는 놈을 보며 한 번 더 기회를 줬었다. 그때 놈을 용서하라고 부추긴 게 바로 수진이었다. 가족 같은 사람이잖아. 그때 그 말이 비유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흥신소에서 도착한 두툼한 서류 봉투는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다. 수진이 민재의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횟수보다 더 역겨운 건 사진들이었다. 내 낡은 후드티를 걸치고 밤늦게 그의 집을 나서는 모습, 마트 주차장에서 그에게 키스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익숙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건 지아의 손을 잡고 쇼핑몰로 들어가는 민재의 사진이었다. 내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손.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차갑게 굳어버렸다. 나는 즉시 회계팀을 소집해 민재가 손댄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털기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교묘하게 조작된 경비,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매달의 용역비. 심지어 내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대리인 자격으로 결제한 서류에는 수진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잠자리만 같이 한 게 아니었다. 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내 집에서 웃고 떠들면서 내 피 같은 돈을 빨대로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다. 재작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 속에서 수진은 화사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재가 마치 주인처럼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액자를 떼어내 식탁 위에 엎어버렸다. 사진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 진실은 나의 무기가 될 터였다. 수진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넌지시 물었다. 여보, 현금 유동성도 확보할 겸 판교 쪽 상가 하나 처분하는 게 어때요? 나는 웃으며 동의하는 척했지만 이미 그 상가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법인 자산으로 묶어둔 뒤였다. 그녀는 포크로 파스타를 말며 또 물었다.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 내가 죽기라도 하면? 내 되물음에 그녀는 당황한 듯 웃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미리 계획해두는 게 현명하잖아.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물론 그녀를 배제한 계획이라는 말은 삼켰다. 나는 그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분할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와 횡령을 근거로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는 차고 넘쳤다. 녹취록, 계좌 내역,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도가내든 쥐꼴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말에는 동네 지인들과의 가든 파티가 있었다. 민재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 마주하는 놈이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특유의 그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놈을 보며 나는 웃었다. 놈을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맥주까지 건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었지만 나는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했다. 놈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따라 웃었다. 심판의 날은 이제 의문형이 아니라 확정된 스케줄이었으니까. 그날 밤 잠든 수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의 약속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 위로 그 멍청이는 애들이 지 새끼인 줄 안다니까 라고 비웃던 목소리가 겹쳐졌다. 내 옆에 누운 여자는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낯선 타인이었다.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독해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배신자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몇 주 동안 지옥 같은 연극을 이어갔다. 아침이면 수진과 키스하고 저녁이면 그녀의 요리를 칭찬했다. 그녀가 나를 여전히 돈 잘 벌어오는 멍청한 남편으로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 커플 스파를 예약하기도 했다. 그 사이 변호사는 내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알짜 자산을 2년 전에 설정해둔 비공개 신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수진은 여전히 모든 게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그녀가 손댈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툭 던지는 말들. 요즘 세상엔 민재 씨처럼 빠릿빠릿한 사람이 사업하기 좋지 않아? 같은 모욕적인 언사들도 나는 미소로 받아 넘겼다. PI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물어왔다. 수진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따로 만났다는 보고였다. 그녀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보다 열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거짓 고백을 했다.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여보, 사실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주요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부도를 막아야 할지도 몰라.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았다.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었다. 기회를 포착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걱정 마, 자기야. 우리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가게 통장을 다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냄새를 맡은 것이다. 내가 약해진 틈을 타 자금을 빼돌릴 생각이었겠지만 이미 주요 계좌는 동결시켰고 신용카드 한도도 줄여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생활비가 예비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탐욕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덫을 놓았고 그녀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가게 통장 관리를 다시 자기가 맡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확인 사살이었다. 내가 약해진 틈을 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신호였으니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승부수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공동계좌를 동결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지 오래였다. 다만 그녀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 명의로 개설해둔 예비 계좌에서 공과금과 생활비가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매일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의 행동은 계산적이었지만 오만함이 눈을 가린 탓에 곳곳이 허점투성이었다. 그녀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민재의 이름을 언급하는 빈도를 늘려갔다. 마치 나중에 밝혀질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일상으로 내가 받아들이도록 미리 세뇌하려는 수작 같았다. 우리한테 민재 씨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역겨운 농담을 던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칼을 갈았다. 한 번은 그녀가 아이들 사진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목격했다. 죄책감이었을까? 하지만 내 시선을 느끼자마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진은 단순히 떠날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었다. 나를 완벽한 악당으로 만들고 자신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내 인생을 다시 쓰려 하고 있었다. 그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현아,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웠다.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재차 물으셨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직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다만 제가 나중에 서류 하나 보내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저 믿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과 함께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 퍼진 암덩어리를 정밀하게 도려내기 위한 수술 준비를 마쳤다. 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내 아내의 배신을 주제로 PPT를 만든다는 게 헛웃음이 나올 만큼 비현실적이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수진을 현모양처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진실을 각인시켜야 했다. 문자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통화 녹취록, 그리고 흥신소에서 찍어온 사진들. 나는 그것들을 횡령, 불륜, 사기 공모라는 폴더로 분류했다. 각각의 증거는 정교하게 조준된 총알이었다. 방가쇠를 당길 타이밍은 단 한 번,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수진의 생일 파티였다. 수진은 이번 생일 파티를 마치 왕실 연회처럼 준비하고 있었다. 그냥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오붓하게 하고 싶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가 초대한 사람들은 그녀가 평소 급을 따지며 관리하던 인맥들이었다. 물론 그 명단엔 민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생일을 위해 훨씬 더 충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이번 생일은 정말 기억에 남을 거야. 와인잔을 기울이는 그녀에게 내가 말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는 것만이 이 지루한 연극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이었다. D-Day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백화점에 함께 가서 옷을 골라주고 그녀의 썰렁한 농담에도 소리내어 웃어주었다. 그녀가 새 드레스를 입고 빙글 돌며 어떤 색이 더 예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한테 안 어울리는 게 어디 있겠어? 라고 능청을 떨었다.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이제 남편 꽉 잡았어 라고 낄낄거리는 소리를 엿들었다. 나의 모든 거짓 미소는 그녀의 자만심을 살찌웠고 그만큼 내 통제력은 강해졌다. 그녀는 내가 이미 양평 별장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도 지난주에 처리한 서류 한 장으로 그녀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시간이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째깍거리며 영을 향해 달려가는 타이머뿐이었다. 생일 파티 전날 밤 집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만 느낄 수 있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나는 마치 무대 감독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내일이면 이 집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수지는 케이크 맛을 고민하고 손님들 자리 배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사이 나는 내 서재에서 내 인생을 철거할 폭파 버튼을 점검하고 있었다. 은퇴 후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양평 별장은 이미 어머니 명의로 넘어갔다. 수진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리스 명의 이전을 아직 하지 못한 제네시스 한 대뿐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올해는 왠지 운이 좋은 것 같아 라며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운은 내일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지는 순간 끝이야. 나는 게스트 리스트에도 전략적으로 개입했다. 그녀의 직장 상사, 그녀가 끔찍이 아끼는 사촌 동생 은영, 대학 동창들, 그리고 김민재. 그녀를 완벽한 아내이자 행복한 여자로 믿고 있는 증인들이 필요했다. 내 변호사는 공개 망신은 이혼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판사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녀가 뒤집어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것이었다. 나는 회사의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던 IT 팀장에게 부탁해 비밀스러운 장치를 마련했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내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만 클릭하면 준비된 영상과 음성이 루프되도록 세팅했다. 리허설은 완벽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내일 할 말을 연습했다. 비명을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고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메스처럼 예리한 단어들로 그녀를 해부할 생각이었다. 생일 축하해, 수진아. 14년의 결혼, 2아이, 그리고 네가 만든 완벽한 거짓말. 이제 내가 다 보여줄게. 파티 당일 아침, 수진은 들떠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할 거야, 여보.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나는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래,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겠지. 오후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와인을 들고 왔고 직장 동료들은 꽃다발을 건넸다. 그리고 김민재가 나타났다. 번들거리는 셔츠를 입고 양팔을 벌려 나를 껴안으러 오는 그 뻔뻔한 자태. 나는 놈을 깊게 안아주었다. 안심하라는 듯 등을 두드려주며 놈의 귓가에 반갑다, 친구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직접 놈에게 위스키를 따라주며 건배를 제의했다. 수진은 은색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볼에 키스하며 이렇게 완벽한 파티를 열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대답했다. 천만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았는걸. 7시 15분,
누군가 와인잔을 숟가락으로 두드리며 외쳤다. 자, 남편분 한 말씀 하셔야죠. 수진이 밝게 웃으며 나를 가리켰다. 어서 해, 여보.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랑 좀 해봐. 나는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의 지난 14년을 지켜봐 주신 증인들이시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기쁨도 있고 교훈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실들도 있는 법입니다. 몇몇 사람이 썰렁한 농담인 줄 알고 킬킬거렸지만 수진의 미소는 살짝 굳어졌다. 나는 계속했다. 올해 저는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저를 자유롭게 해준 진실이었죠. 나는 몸을 돌려 탁자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제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버튼을 눌렀다. 거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벽면을 가득 채운 100인치 스크린이 켜졌다. 몇 주간 나 혼자 삼켜왔던 그 지옥 같은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다. 마트 지하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진과 민재가 진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는 고해상도 사진이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마치 스위치를 내린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흡하는 누군가의 숨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쨍그랑. 와인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수진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이것이 지독한 몰래카메라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내 법인 계좌에서 민재의 유령 회사로 매달 이체된 내역들. 붉은색으로 표시된 횡령의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촌 동생 은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틀어막았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거 안 꺼? 박도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도 안 웃겨.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음성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 멍청이는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마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나 하겠지?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베란다 창가에 서 있던 민재는 들고 있던 잔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놈의 그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아이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숨겼는지, 민재와 킬킬거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 잔혹한 피날레가 스크린에 떴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PD의 파일. 친자 확률 0%. 두 아이 모두. 나는 그 화면을 고정해둔 채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너 역겨워. 네가 다 망쳤어. 그녀가 악을 썼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아니 수진아, 네가 다 망친 거야. 난 그저 네가 쓴 더러운 거짓말의 대본을 찢어버렸을 뿐이야. 민재가 비틀거하며 다가왔다. 형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나는 그를 차갑게 일갈했다. 조용히, 내 놈이 가명으로 계좌 트고 내 돈으로 집 살 때처럼 조용히 말인가.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진의 상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군. 손님들은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던 듯 수진을 힐끔거리며 수진이 은영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은영가, 너는 알지? 저 사람 지금 과장하는 거야. 오해야. 하지만 은영은 차갑게 팔을 뿌리쳤다. 언니, 나 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는 내가 준비한 어떤 증거보다 더 날카롭게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결혼 생활만 잃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와 관객을 모두 잃어버렸다. 수진의 직장 동료가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지만 나는 굳은 듯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든 채 곤혹스러움에서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아내의 얼굴을 감상했다.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이것이 짓궂은 장난이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보다 가혹했다. 그녀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음 슬라이드가 떴다. 내 법인 계좌에서 민재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었다. 수진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촌 동생 은영이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변호사는 이 순간 수진이 무너지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나는 두 가지 상황 모두 대비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보다 더 추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쥐어짜며 말했다. 이거 하나도 안 웃겨, 여보. 당장 꺼.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다. 박도연, 그 사람. 눈치챌 때쯤이면 난 이미 재산 절반 챙겨서 떠나고 없을걸. 워낙 호구라 나갈 때 고맙다고 인사나 할지 몰라. 거실을 채우던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베란다 문께 기대어 서 있던 민재조차 얼어붙었다.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허공에 멈췄고 그 거만하던 자신감은 새벽 안개처럼 증발해버렸다. 나는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이어질 차례였으니까. 수진이 나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아이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숨겼는지, 그리고 떠날 타이밍만 재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잔혹한 연극의 피날레처럼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다.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 친자 불일치. 두 아이 모두. 나는 그 화면을 띄워둔 채 수진을 응시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더니 벽을 짚고 겨우 버텨섰다. 너 정말 역겹다. 네가 다 망쳤어. 그녀가 뱀처럼 휘쉿거리며 내뱉었다. 나는 차분하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 수진아, 네가 망친 거야. 난 그저 네가 만든 가짜 진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민재가 끼어들었다. 형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나는 그를 향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네가 가명으로 계좌 트고 내 돈으로 집 샀을 때처럼 조용히 말인가? 술렁임은 곧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파로 변했다.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군. 수진의 직장 상사가 나지막이 말하고 자리를 떴다. 다른 손님들도 줄줄이 그 뒤를 따랐다. 충격에 휩싸인 침묵 속에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개 중에는 미안하다며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수진을 마치 처음 보는 괴물처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수진은 은영을 쫓아가 손목을 붙잡았다. 은영가, 넌 날 믿지? 저 사람이 과장하는 거야. 은영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언니, 나 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는 내가 뱉을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그녀를 베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만 잃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객을 잃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자 폭발 후에 매캐한 연기처럼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다.
수진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렇게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해. 우리 인생을 아주 서커스로 만들었구나.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네가 만든 서커스를 내가 끝낸 거야. 텐트가 무너지는 꼴을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줬을 뿐이지. 그녀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그만해. 이 쇼는 끝났어. 이제 연기는 집어치워. 그녀는 표정을 바꾸며 도끼를 뿜어냈다. 좋아, 이혼 원해.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당신 재산 다 털어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다 털어간다니 무슨 소리야. 이미 내 명의가 아닌 부동산들, 네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들, 아니면 내 회사를 보호하고 있는 신탁펀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수진아. 넌 이미 충분히 가져갔잖아.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뭐라고? 다 옮겼다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2달 전 친자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시작했지. 네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뻔히 보였으니까. 네가 이 결혼에 가져왔던 딱 그만큼만 가지고 나가게 해줄게. 빈손으로. 그녀는 턱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이 진동했지만 무시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그녀 앞에 던졌다. 이혼 소장 4번이야. 법원 집행관이 내일 아침 정식으로 전달하겠지만 미리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그녀의 눈동자가 서류를 훑더니 나를 향해 튀어오를 듯 커졌다. 진심이야?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진심인 적은 없었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삶의 폐허 속에 그녀를 홀로 남겨둔 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손님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거짓이 사라진 집의 고요함을 들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 비록 내 핏줄은 아니더라도 내가 키운 내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써 내려갔을 뿐이다. 아침이 밝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조용히 커피를 내려 창가에 섰다. 잔디밭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썩어버린 모든 것을 정화해 주는 것만 같았다. 위층에서 수진의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가 느리고 불안했다. 그녀는 내려오지 않았다. 파티는 끝났고 가면은 벗겨졌다. 더 이상의 게임은 없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그 후폭풍 속을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폭풍에 대비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뒤늦게 가운을 걸치고 내려온 수진이 누구냐고 물었다. 법원에서 왔어.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행관이 정중히 인사하며 이혼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넸다. 수진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진짜야.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도연 씨. 이건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어.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원해서 이러는 것 같아. 성냥불은 네가 켰어. 난 그저 불길을 모른 척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야. 집행관이 돌아가자 그녀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다. 일말의 동정심이 일 뻔했지만 그녀가 나를 기만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동정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 침묵을 깼다. 짐 싸는 게 좋을 거야.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주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셨어. 수지는 마치 외국어를 듣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나보고 나가라고? 갈 데도 없는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민재놈한테 가면 되겠네. 소파 정도는 내주겠지. 그리고 덧붙였다. 아, 그놈 지금쯤 제정신 아닐 텐데. 내가 그놈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자기 명예 도용해서 내 회사 돈 횡령했다고 알려줬거든.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설마 진짜로?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소송 들어갈 거야. 이번 주에 이혼당하는 사람이 너 하나뿐인 줄 알았어?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상한 비명을 질렀다. 울음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였지만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 나약했던 박도현은 이제 없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소장에는 불륜, 금융범죄, 사기 등 모든 증거가 첨부되었다. 법적으로 수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양육권 문제는 별도였지만 나는 공동 양육권을 신청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든 녀석들은 내 자식이었다.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들을 벌할 수는 없었다. 반면 민재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익명으로 보내온 메일에는 민재가 수진에게 보낸 패닉 상태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박도현이 다 터뜨리겠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나는 확보한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굳이 목소리 높여 복수를 외칠 필요도 없었다. 진실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만이었다. 조용한 정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이 파티 때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 그녀는 수진을 본 채 만취하고 내게만 눈짓으로 인사했다. 힘내세요, 형부. 증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수진은 단순히 남편만 잃은 게 아니라 사회적 신용과 인맥, 그리고 그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환상을 잃었다. 은영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계단에 앉아 누군가의 구원 요청을 기다리듯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일요일, 수진이 떠나는 날, 그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그저 14년 전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처럼 슈트케이스 하나를 끌고 걸어 나갔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문 밖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화려한 미래 따위는 없다는 것이었다. 오직 침묵과 몰락, 그리고 영원히 조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게임의 잔해들 뿐이었다. 나는 2층 창가에서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낯선 평온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허하지는 않았다. 거짓이 사라진 공간에는 정직하고 부드러운 평온함이 감돌았다. 나는 침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가구를 교체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사진 액자들은 모두 치워버렸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엄마는 왜 갔어? 우리 괜찮은 거야? 라고 묻던 아이들에게 나는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었다. 때로는 어른들도 거짓말을 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란다. 그리고 우린 괜찮을 거야. 반드시. 수진은 초반에 몇 번 연락을 시도했다. 구구절절한 음성 메시지, 사과를 가장한 원망 섞인 문자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관계 회복을 원한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을 뿐이었으니까. 민재는 세무조사 끝에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듯 조용히 삶을 덮칠 뿐이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느 화요일 아침, 사무실로 발신이 넘는 흰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수진의 필체였다. 예전보다 많이 떨리고 거친 글씨체였다. 편지는 반성하는 척 시작했다. 후회한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이 나왔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임신? 내 아이?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1년 전 나는 병원에서 정관 수술을 받았다. 수진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당시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가정에 아이를 더 낳는 건 무책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명료함을 느꼈다. 편지 뒷부분은 뻔했다. 갈 곳이 없다. 부모님도 연을 끊었다. 민재는 도망갔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친구로서라도.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책상맨 아래 서랍에 넣어뒀다. 답장은 필요 없었다.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 그 주 주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으로 캠핑을 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 준호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지아는 모래성을 쌓았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벅차올랐다. DNA가 무슨 상관인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천식 발작이 왔을 때 응급실로 업고 뛰고 수학 숙제를 봐주고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준 사람은 나였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아이들을 키운 건 나 박도현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텐트 밖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용서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오래 참았던 나, 내 직감을 의심했던 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가렸던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과거의 나는 몰라서 그랬다 치자. 하지만 지금의 나는 선을 명확히 아는 남자가 되었다. 몇 주 뒤, 이번엔 로펌에서 편지가 왔다. 수진이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법대로 하자. 더 이상의 대화도 쇼도 필요 없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만든 몰락을 가장 앞자리에서 관람하게 해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흐르며 삶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아침은 다시 나의 것이 되었고 집안은 진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요리를 배우고 다시 러닝을 시작하고 잊고 지내던 친구들도 만났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한다. 자유롭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냉정해야 했느냐고. 혹은 통쾌하다고 박수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서보니 복수는 그저 과정일 뿐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되찾고자 했던 것은 빼앗긴 재산이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계산과 기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욕망 앞에서는 허무하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뼈 아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배신 덕분에 저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를 아빠라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의 눈동자, 무너진 나를 묵묵히 지켜봐준 친구의 위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제 자신의 의지. 그것들이야말로 거짓이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제 자산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수진과 민재는 그 폐허 속에 갇혔고 저는 그 잔해를 딛고 새로운 땅에 섰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정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마지막 순간에 일말의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단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더라도 진실의 힘을 믿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도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